예, 잘 지냈어요? 저 이제 제 2편인데요. 자, 부동산 경제론이죠. 거기 보니까 이제 제 1장이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고 제 2장이 이제 경기 변동인데요. 이 2편 자체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8개 편으로 뭐 여러 개 내용들이 있는데 이 2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제론이고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수요 공급 이론 아니겠어요? 수요 공급. 그래서 통상 7개 정도 나옵니다. 7개. 네. 그러니까 와, 이거 하나에서 뭐 7문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기 변동인데 이 경기 변동은 경기로는 대략 1개에서 2개 정도 나오죠. 보통 1개 나와요. 1개. 그래서 2개 합해서 이제 대략 한 8개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은 쪽이고요. 수요 공급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이제 수업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처음 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건 어렸을 때 들어봤던 거라 조금 뭐 이렇게 기분이 왠지 좀 이게 친근해요. 아까 했던 막 부동성, 부증성 그러면 아주 불편하고, 네, 안 들어봤던 거니까. 그런데 조금 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은 처음에 수요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개념 읽어버리고 시작하죠, 뭐. 자, 책은 78쪽을 좀 보시면, 78쪽. 그러니까 이제 수요 이론에서 이제 관할 일본의 수요의 개념인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수요란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수요가 뭐냐? 수요. 그러면 수요.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사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겠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래서 구매한다 그 이야기죠. 수요의 반대가 되는 단어는 또 이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요. 반대말과 비교한다면 공급이죠, 공급. 공급은 판매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요는 뭐냐 하면 파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 입장인 거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아니고 우리처럼 물건 사는 사람 입장이다. 우리 대부분이 이제 주로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방금 수요의 개념 봤더니 뭐라 그러느냐. 일단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다. 정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죠. 욕구. 그럴 때 그 일정 가격 수준, 정해진 가격을 우리가 흔히 수요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몇 개나 사느냐. 네, 그런 걸 수요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방금 읽어봤던 그 개념을 쪼개서 분석하면 이제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거. 그래서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의되는 걸 뭐 이렇게 불러요. 유량 개념이다. 네. 요건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가 별도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반대가 저량 개념이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라고 했기 때문에 저량은 아니고 유량이다. 일단 설명을 아직 안 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은 뭐냐? 요거는 옛날에 사버렸다가 아니고 앞으로 사겠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적 개념이다. 예비적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 말이냐. 예컨대 나는 배가 고프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빵을 하나 살까 생각 중이다. 이건 수요예요. 앞으로 사겠다는 생각이니까. 사전에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데 어제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었다. 그거는 과거의 역사적 수요일 뿐이지 수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요는 옛날 이야기라고요. 앞으로 할 것들이라고요.
앞으로. 예, 앞으로. 예. 그다음에 욕구라는 거는 사고자 하는 의사죠, 의사. 사고 싶다, 의사. 그런데 단순히 사고 싶다만 가지고 우리가 수요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여기다 뭐가 있어야 되냐? 구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사고 싶은 생각뿐만 아니고 돈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효수요. 그래서 유효수요라는 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예컨대 말이죠. 예컨대 나는 빌딩을 사고 싶어요. 실제로 빌딩을 사고 싶다니까요. 지금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랬어요. 뭐 그거야 뭐 지겹도록 샀으니까 이제는 빌딩 좀 사고 싶다고요? 빌딩 뭐 아파트는 사고 팔고 한 게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건 뭐하러 사 또. 네. 그래서 빌딩을 사고 싶은데 사고 싶다는 이야기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싶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해하신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예비수요래, 예비수요. 예비군은 뭐 진짜 싸우는 건 아니고 혹시나 전쟁 때 사람 좀 모자라면 쟤들 좀 부를까? 이게 예비군이거든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비수요라는 건 사고는 싶은데 나 돈이 없다. 그런 게 예비수요인데 반대예요.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예비수요라고요. 진짜 돈도 있어야 된다고요. 돈도. 예, 유효한 수요예요. 유효한.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가격이다라는 거는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다. 수요량은 수요자가 살 수 있는 최대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당연하죠. 수요자는 이보다 더 비싸면 안 살 거니까 내릴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고 이보다 더 많이 안 샀으니까 뭐 5개 산 거죠. 그로 최대량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2번부터 4번까지는 아직 뭐 그런 걸 이해 안 해도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 유량 저량은 좀 오늘 이해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젊은 학생들이 경제학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시험 볼 때 경제학 과목을 선택으로 해놓으면 선택을 잘 안 해요. 왜냐?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아니 이상하네. 어렸을 때도 고등학교 때 들어보고 맨날 들어봤던 게 뭐 이런 건데 왜 이게 점수가 안 나올까? 이런데 어려움이 있죠. 이런데. 경제학이라고 들어갔더니 첫 시간에 무슨 유량 저량 그러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거기다 막 그래프 그려대고 막 그림 그리고 난리를 치면 수학도 좀 개입되고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제 오늘 이해를 다 못해도 좋은데 일단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유량이라는 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변수입니다. 일정 기간. 그러면 반대가 되는 저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일정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수예요. 이 두 변수는 차이가 좀 있는데 일정 기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1년 동안,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이와 관련되는 변수가 있느냐 이런 거 있죠. 예컨대 우리들의 소득 중에 소득은 일정 기간에 벌어들이는 돈을 소득이라 그러는데 연봉은 뭐예요? 연봉이라는 거는 얼마 기간 동안 벌었던 거예요? 예, 1년. 그러니까 변수 안에 이미 기간을 내포하고 있네요. 월급은 뭐예요? 월급. 우리 시험에 월급 나왔죠. 월급은 한 달 동안에 번 거죠. 이처럼 변수 자체가 한 달, 1년 이렇게 막 기간이 있어.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저량이요, 유량이요? 유량. 유량. 좋아요. 뭐 이해 잘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저량은 일정 시점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면 특정 날짜 기준으로 뭐 12월 말일 기준으로 얼마냐 뭐 이런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변수예요. 이 소득과 비교할 만한 게 뭐냐? 재산이 뭐예요? 재산이 1년간 번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벌어서 쓰기도 하고 뭐 손해도 보고 난리를 쳤지만 뭐 꽁돈도 생기고 난리를 쳤지만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라고요? 아니고 사실은 시점이라고요? 그렇죠. 시점이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아니면,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좀 비슷한 단어 써볼까요? 너무 넓히나, 이거? 자산. 여러분, 자산이라는 거는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개인은 재산이고, 회사들은 거창하게 뭐라 그런다고? 자산.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 뭐,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복습을 좀. 어쨌든. 이것도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가진, 회사가 가진 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현 시점에 전국의 주택 재고가 몇 개냐? 1450만 개다. 이런 것. 일정 기간이에요? 현재 이야기예요. 현재. 그러니까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 좋아요. 자, 이제 어려운 거 좀 가볼게요. 당기순이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기순이익. 이제 회계학에서 쓰는 용어니까 회계학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뭐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당기순이익이다.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당기 그러면 어떤 기간일까요? 전기도 아니고 차기, 내년도 아니고 단기니까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올해 1년 동안의 순이익이다 그 이야기죠? 올해. 이렇게 용어 쉽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 빨리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제가 딱 맞춰서 쓰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 잘해야 돼요. 생각 잘하면서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건 뭘까? 이런 거. 미분양 재고 뭐 이런 건 뭘까? 미분양 재고.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 저량. 에? 현 시점에 몇 개 남았냐? 그 이야기 안 팔리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죠. 미분양 재고. 그러면 좀 어려운데. 신규 주택 공급량이다. 이건 그냥 설명할게요, 제가. 유량입니다, 유량.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몇만 개나 지을 것이냐. 그런 걸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 그래요. 아까 수요나 공급이나 옛날 이야기라 그랬어요. 사전적 개념 앞으로 이야기라 그랬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에 대략 요 근래에는 40만 개 정도를 지어야 돼요, 주택을. 몇 개를 짓는다고요? 40만 개. 예, 40만 개. 얼마 전까지는 한 35만 개 지었는데 요 근래 조금 많이 짓고 있죠. 예, 좋아요. 공급은 뭐 넉넉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뭘까요? 예컨대 임대료는 유량일까 저량일까 안 쓸게요. 임대료라는 거는 어떤 성격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는 거예요? 한 달 살고 내는 거예요? 한 달? 그러니까 기간이 있네, 그죠? 그러면 저량이 유량이에요? 그렇죠. 빠른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임대료 이런 거는 유량이죠. 아까 우리가 말한 수요, 공급 다 유량이라 그랬죠, 유량. 그래서 이처럼 말이죠. 유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변수 안에 어떤 기간이 숨어 있느냐라는 걸 먼저 보셔야 되고, 기간. 그 다음에 저량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특정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변수이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량은 일반적으로 새 것들이에요. 새 것. 신규. 그러니까 기간과 시점으로 구별이 안 되면 이걸로 구별하면 되는데 새 거다. 그다음에 저량은 일반적으로 헌 것, 재고입니다. 재고.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구별되면 조금 편한데 이 유량을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flow. 영어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flow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 흘러간다는 이야기니까 일정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flow. 그런데 저량은 영어로 stoc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tock. 그래서 이 stock이라는 게 영어 사전 뒤져보면 재고라는 이야기예요. 재고. 다시 stock이 뭐라고요? 이 저가 한자로 쌓일 저자. 쌓여 있는 양이니까 다른 말로 재고예요. 재고. 저량이 뭐라고요? 재고.
그러니까 재고 성격이 있다 그러면 항상 뭐로 보느냐? 절약. 어떤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 절약. 그다음에 새 거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은 유량.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다 그러면은 유량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신생아가 요즘 얼마나 태어나죠? 신생아? 1년에? 옛날처럼 뭐 100만은 아니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한 30만 되나요? 40만? 아가방에 전화해볼까? 어쨌든 뭐, 그죠. 신생아가 뭐 태어나는 거는, 이거는 절량일까요? 유량일까요? 왜 유량입니까? 새 거니까? 새 거? 좋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는 유량일까? 절량일까? 인구수라는 건데, 이게. 인구수. 우리는 유량, 절량? 안타깝게도 절량입니다. 왜냐하면 재고거든요. 네, 절량. 좀 이해되셨죠, 그래도? 네. 여기 좀 문제에서 좀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개념만 좀 보죠. 여러분, 수요 개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수요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나 가격 수준에서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요건을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이런 거 다 읽어보시고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뭐 최고 가격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가로 2번 가셔가지고. 네. 동그라미 2번만 볼게요. 유량 개념이다.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파악되는 유량 개념이지 일정 시점에 파악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나 부동산처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재화 수요 공급 분석할 때는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 분석도 하기는 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가 충분하면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래 쓰니까 이제 하죠. 그런 건. 그다음에 가로 3번 함수는 말도 어렵고 뭐 괜히 그 쳐다보니까 막 뭐 어려워 보이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천천히 하고요. 가로 4번에 수요 법칙으로 합니다. 수요 법칙. 여러분 그 수요 법칙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법칙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어떨 때 사는 거예요? 비쌀 때예요? 세일, 쌀 때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자고로 가격이 하락하면 몽땅 산다 그 얘기예요. 네. 가격이 막 비싸면 몽땅 살까요? 당연히 안 살까요? 안 사죠, 그죠? 안 사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 그러는데 법칙 그러니까 별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 이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비례 관계이다. 반비례 또는 마이너스 부의 기울기를 갖는다 또는 역의 관계이다라고도 이야기. 역은 이제 반대란 이야기죠. 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요 곡선까지 설명해 버리면 조금 쉬워지긴 하는데 이 반비례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요.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반대로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이런 걸 반비례라 그래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 이해하셨나요? 별것도 없어. 반대. 자, 그럴 때 이 수요 곡선은 뭐냐? 수요 곡선. 요거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수강생 분들은 거의 없죠. 어렸을 때도 싫어했는데 뭘로 지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인정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프는 시험에 꼭 필요하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보면 되느냐? 항상 축을 먼저 이해해야 돼. 축. X축, Y축. 횡축과 중축. 자, 여기 횡축이 량이죠, 량. 그러면 량은 원점이 제로니까 여기서부터 1이 갈수록 점점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거 알면 돼요, 일단요. 가격은 위로 갈수록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그런데
가격이 말이죠. 여기 500원일 때, 그 다음에 1,000원일 때, 1,500원일 때, 이렇게. 요즘 보니까 그 새로 나온 사과, 햇사과 비싸더라고요. 부사. 왜 이렇게 비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개에 1,500원이다. 이보다 더 비싸더만요. 그러면 몇 개 사겠냐? 뭐 이렇게 사과가 비싸냐, 이거. 뭔 놈의 사과가 이게 금값이야. 5개만 사.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 사과 한 개 1,000원 하면 몇 개 살 겁니까? 그랬더니, 싸네요. 10개. 500원이면 어쩔 건데요? 그랬더니, 그럼 몽땅 사야죠. 몽땅 사가지고 옆집도 좀 나눠주고 그래야지요. 15개.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래서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점들을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노란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수요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demand의 약자를 써서 D라고 표현합니다.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싹 다. 그러니까 D 그러면 무슨 곡선이라고요? 수요곡선. 자, 그럴 때 이게 역의 관계다 또는 마이너스 기울기, 부의 관계다라고 돼 이야기. 부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예요.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기울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이런 거 X축, Y축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X축이 증가할 때 Y축이 증가하니까 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 기울기죠. 에?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안 나서 시험을 망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걸 이해만 하면 되니까. 여기 얘는 X가 감소할 때 감소할 때 Y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플러스예요. 기울기가 이거 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수요곡선은 지금 위쪽에 가까워요? 아래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울기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네? 부의 관계다. 오케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외우든지 뭐 기억하든지 하는 거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경제학은 외워서 되지도 않아요 또.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강조할 게 하나 있어요.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프는 도대체 이게 나한테 뭔 말을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릴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 가격이 1,500원이면 여기까지 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몇 개냐? 그러니까 뭐 대략 5개예요. 자, 가격이 500원일 때는 여기까지 사겠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의미가. 그러면 대략 15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알고 있다면 만일 가격이 400원일 때는 이 사람이 몇 개나 사겠다 그러는지를 또 가서 물어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프로 유추할 수 있느냐 또 물어봐야 될까요? 유추할 수 있을까요? 유추. 대략 봤더니 뭐 한 17개 근처네. 이해하신 거죠? 이와 같이 그래프는 어떤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몇 개를 살 건지를 알려주는 정보다 그 이야기 의미가.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 자, 수요 법칙. 동남 1번이죠.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대체적으로 일정 관계가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 이런 걸 수요 법칙이라고 한다. 아까 반비례 이야기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셔서 바로 이번에 수요곡선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네?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박스 안에 있는 거 첫째 주에 말씀드렸죠? 그러죠?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특별히 설명하지 않는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더럽게 어려워. 이거 스로츠키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가격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안 나와요. 이런 거. 뭐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X는 아직은 좀 섣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나온다는 걸 신경 쓰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나오는 것도 바빠 죽겠어 아주 그죠? 자, 가로보는 수요곡선이죠. 수요곡선. 수요곡선이란 부동산 가격이 P1일 때 수요량이 Q1이고 자 그래프 보시니까 P1, Q1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P2일 때 Q2 등과 같이 부동산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 그랬죠. 2번 뭐 간혹 이것도 이야기하죠. 수요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하향하는 형태. 여러분 여기요. 여기 우하향이라는 건 뭐냐? 우하향 별거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하향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이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 가면서 노란 그래프 한번 쳐다보세요. 위를 향해요? 점점 아래를 향해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을 향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로 6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인데, 요거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죠. 네. 하고, 수요의 변화이다. 일단은요, 영어 이름 좀 보세요. 요거는 수요량 해서 세 글자네요. 요거는 수요 두 글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요거 한 글자 차이밖에 없네요. 한 글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한 끝발 차이네요, 이거. 그럼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또 일반인들은요, 사실 표현할 때 이거 두 개를 혼용했어요. 뭐 수요량이라 그랬다, 수요라 그랬다가 뭐 왔다 갔다 난립니다. 본인은 인식도 못해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니까. 일반인들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수요량의 변화는요, 이거는 당해지와의 가격이 변화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게 뭐 변해봤자 둘 중에 하나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럴 때는 수요량이 어떻게 조정되느냐.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요. 이동.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격이 원래 1,500원인 재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만큼만 살려다가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가격이 더 내려가면 여기까지 구매를 늘리는 거죠. 즉, 최초에 5개 살려다가 15개로 수요량이 늘었어요. 이렇게 더 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요량을 늘릴 때, 이거는 곡선 자체가 뭐 어디 막 저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곡선 상에서만 이동을 했어요. 상에서만. 이런 걸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격이 변할 때죠. 자, 이제 수요의 변화를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 구별을 해보세요. 차이를. 수요의 변화는 뭐냐? 요거는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고, 가격이라고요. 가격 이외의 변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말고 다른 거예요. 가격 아니고 이외의 변수입니다. 그럼 가격 말고 다른 변수들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봐라 그러면은 소득의 변화입니다. 뭐 쉬운 이야기예요. 예컨대 똑같은 가격이어도 우리가 연봉이 2배로 뛰었어. 그러면 덜 먹을까요? 더 먹을 수 있을까요? 그죠. 더 사잖아요. 양을 늘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율의 변화도 영향을 줘요. 이자율. 예컨대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돈 빌리기 쉬워지죠.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더 사죠. 그죠? 경기도 마찬가지. 경기.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리 지갑을 열기 시작하죠.
돈 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뭐 또는 소비자의 기호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지금 여기까지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지금 하는 건데요. 타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꼭 과일을 먹는 게 습관이다. 실제로 제가 좀 그 식후에는 과일을 좀 먹는 편인데, 사과를 사러 갔어요. 사과를 사러 갔더니 막 한 개 2,500원이래. 모양은 뭐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뭔 놈의 사과가 이렇게 비싸냐고. 옆에 봤더니 단감이 있는데, 단감은 꼴랑 한 개에 600원이래. 600원.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단감 가격, 타재화 가격이 싸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상대적으로 싸면 원래보다 사과를 많이 사게 될까요? 사과를 덜 사고 단감 사버릴까요? 그러니까 사과 수요량이 줄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다른 재화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늘렸다 줄였다 비교도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죠? 와, 어려운데 이해 잘하신 거예요. 뭐 잘하시네 진짜. 예, 잘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건 또 뭐냐?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건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가격하고 수요량이 있을 때 원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뭐냐? 가격이 1,500원일 때는 5개만 살게요. 와 비싸요. 뭐 이런 이야기고 가격이 500원이면 가질 거 15개 사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죠.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1,500원인데 소득이 증가해요. 소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뭐 돈도 많이 생겼는데 뭐 1,500원이라고 꼭 사과를 5개만 살까요? 더 살 수도 있을까요? 뭐 500원일 때도 뭐 더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연결해 봐라. 요거 두 개. 그럼 이러한 새로운 수요 곡선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제가 D-라고 할게요. D-. 이거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요 곡선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수요의 증가라 그래요. 수요의 증가. 다른 말로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왔다가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상향 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뭐 이제 이자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작년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자율은 뭐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권력의 공백이 생겨서 대통령이 이제 권력의 공백 때문에 늦게 올린 거죠. 사실은 올라갔을 겁니다. 진작에.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출도 갚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 빌려서 집 사기는 어려울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그래서 똑같은 1,500이라도 5개보다는 감소. 500일 때도 마찬가지로 감소. 그러면 이것들을 쫙 연결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건 D-라고 할게요. 이렇게 새로운 D2- 수요 곡선은 원래 하얀 색깔보다는 왼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수요의 감소라고 합니다. 수요의 감소라고 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좀 가다가 아래로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좌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구별을 좀 하자고요. 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뭐 전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차이가 크게 우리가 구별할 게 세 가지인데, 당해제와의 가격이 바뀌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런데 가격 말고 소득이나 이자, 경기 같은 다른 변수가 바뀌었다. 이외의 변수가 바뀌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네,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는요,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위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렇게 곡선 상해 이동이죠.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그대로 있고 이 외에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가격이냐 다른 변수냐, 그 다음에 곡선 상해 이동이냐 곡선 자체 구별했어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했고, 자, 세 번째, 그럴 때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증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감소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어렵게 강의하려고 그러면 뭐 이걸 이야기할 텐데, 일단 우상이냐 마냐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일단. 왜냐하면 뭐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그러면은 증가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죠. 자, 한번 보죠. 아까 제가 그래프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프 의미 좀 봐주세요. 의미. 이런 걸 의미라고 합니다. 자, 500원일 때 원래 하얀 색깔 수요 곡선은 몇 개를 구매한다 그랬느냐? 10? 오른쪽에 있는 D'는 15개보다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증거예요. 오른쪽. 이해하셨나요? 횡축이 양이기 때문에 항상 제로,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무조건 증가야, 이거. 그러니까 오른쪽 이동은 감소요, 증가요? 증가. 여기 DW-는 500원을 때 여기까지만 사겠다는 여기까지. 이거. 대략 보니까 한 10개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간 것들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그렇죠. 그래서 우측은 증가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이렇게 이유를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이건 뭐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없지는 않았어요. 아니, 교수님 아까 뭐 수요 곡선은 생긴 게 우하향이라면서요. 왜? 근데 왜 이제 와서는 또 우상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까 저 우하향은 수요 곡선의 이동을 설명한 거예요? 생김새예요? 저는 모양, 생김새. 이해하셨어요? 이거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얘기하는 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예쁘다, 잘생겼다, 모양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모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걸어가는 방향이에요. 뭐 예쁘든지 말든지 뭐 지가 뭐 오른쪽으로 갔다 그 이야기, 이거. 모양이 아니고 이동 방향.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런 걸 혼돈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화로 6번이죠. 여러분 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수요량의 변화. 수요 곡선상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자가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수량이 변하는 거랬죠. 그래서 니은번에 수요 곡선상에서의 변화이다. 거기 여러분 기억번에는 가격이 변한다. 가격. 니은번에 곡선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설명 드렸고, 자, 넘어가셔서 수요의 변화죠. 수요 곡선을 구할 때 일정하다고 봤던 부동산 가격 이외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바뀔 때, 다시 가격 이외의 조건들이요. 그런 것 좀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수요 곡선 전체가 좌우로 이동하는 데 이를 수요의 변화를 한다. 한번 봤더니 수요 곡선 자체의 변화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도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대답을 기대하고 지금 질문하는 건 아니고 못할 겁니다, 아마 아직은.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뭐 못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수요의 변화 요인은요. 책에 뭐 몇 개 써놨는데 그 몇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예를 들어 볼까요? 책에 없는 것 우스갯소리지만 그런데 옆집에 예쁜 아가씨가 새로 이사 왔다.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이신가요? 여자 입장에서는 감소. 남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니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보세요. 안 쓴 거 말고도 적당하게 많다고요. 책이 없는 것도 할게요. 지하철역이 생겼다. 수요 감소이신가요? 이런 건 대답 이제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말고도 많더라.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뭐 책에다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많아서. 기호의 변화. 요즘 그 커피 같은 것들이 특히 기호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우리가 무슨 콩다방 아세요? 콩다방? 스타벅스. 이제 콩 그려져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콩다방이라 그러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냐 그 이야기예요. 자판기에서 300원이면 만족했지. 공짜나. 그런데 이렇게 기호가 바뀐 거예요. 고급 커피에 대한 기호가 바뀐 건데 그런데 수요의 변화가 아닌 거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 시험에서는 3번 나왔거든요. 똑같은 문제.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닌 거는 수요의 변화 요인은 많다니까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닌 놈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요. 주관식. 답이 뭘까요? 가격입니다. 가격. 좋아요. 감 좋아요. 가격은 뭐라 그랬어요?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아니고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주고 다음 중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 찾으면 되냐? 가격만 찾으면 된다. 가격만. 혹시 기출문제입니다. 좋았어요. 오늘은 대답 잘하고 기분 좋으니까 1시 40분까지 수업하는 걸로 아니면 50분까지 할 수도 있어요. 50분. 기분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82쪽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자, 수요 변화 요인이죠. 소득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용어 자체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현혹될 필요 없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뭐 3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2가지만 할게요. 2가지. 정상제하고 열등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뭐 필요가 없는 거니까 독립제는. 여러분 정상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모르면 분석이죠, 분석. 재화는 재화인데 비정상이요, 정상이요? 그런데 왜 이건 정상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죠. 이런 걸 정상재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정상이네요. 돈이 많을 때는 그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열등제는 뭐냐? 반대 성격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정상이란 이야기예요? 비정상이란 이야기예요? 비정상이다, 이놈이. 비정상. 비정상이 뭐냐? 아니, 돈은 몽땅 버는데, 돈은 많이 생겼는데, 오히려 물건에 사는 개수 수요를 줄이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돈이 더 생겼는데 덜 사냐? 어제보다. 이런 건 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라고요? 비정상. 뭐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먹었던 것들이 있다라고 치자 그 이야기야. 배고픈 시절. 저는 뭐 이런 거는 동의 안 하지만 요즘 뭐 돼지고기도 또 잘 안 먹는 분들이 꽤 있긴 있어요. 뭐 살찐다 그래가지고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없어서 못 먹지 항상 잘 먹습니다만은 그런 건 이제 점점 뭐가 되고 있는 것이냐? 열등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수요를 늘린다고요? 줄인다고요? 줄인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옛날에 그 꽁보리밥 아세요? 요즘 그 야외 보리밥집에서 주는 고급스러운 거 말고
그냥 된장에 비벼 먹는 꽁보리밥. 이런 거는 배고플 때나 먹었던 거지. 누가 먹겠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옛날 그 전쟁 때 먹었던 주먹밥 뭐 있었다면서요? 그런 거는 소득이 높은 지금 아이들은 먹는다고요, 안 먹는다고요? 안 먹는다. 그렇죠. 이런 걸 열등제로 한다. 나머지 이름은 뭐 기억할 건 없고요. 이건 우등제, 우등, 품질이 좋은 것. 이거는 열등제. 품질이 좋은 거에 나쁜 거요? 나쁜 거. 이거는 상급제, 급이 높은 품질이 좋은 것. 하급제,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여러분 정상제, 우등제, 열등제 그랬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값을 우측 이동한다. 우측 이동이 뭐예요? 감소의 증가요? 증가. 그 이야기고, 열등제는 수요가 감소할 때 수요값이 좌측 이동한다 그랬죠. 중간제는 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관련제와 가격이죠. 관련제와라는 거가 여기 조금 어려운데, 관련제. 이걸 이제 연관제라고도 합니다만은 서로 관련된 제와다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대체제라는 거죠. 대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완제라는 건데, 상호독립제는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용어부터 보죠.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체제가 뭘까요? 대체 뭘까요? 재화는 재화인데 대체가 안 되는 놈이에요? 대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대체가 바꾼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재화예요. 책에는 당연히 그렇게 쓰죠. 좀 더 예쁘게. 두 재화를 바꾸어서 소비한다 하더라도 만족감, 효용에 차이가 없는 재화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목이 말라서 시원한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냉장고에 사이다나 콜라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지. 바꿔 먹어도 되는 거지. 뭐 꼭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해하신 거죠? 이런 걸 대체제라 그래요. 보완제는 뭐냐? 보완제는 재화는 재화인데 대체가 되는 재화예요? 보완이 되는 재화예요? 보완이 되는 거. 그럼 보완이 된다는 건 뭐냐? 한 재화만 소비할 때보다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높아지는 재화예요.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피자 드실 때 피자 그냥 피자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뭐랑 같이 먹어야 만족감이 커져요? 뭐 드세요? 피자 먹을 때? 콜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자하고 콜라는 보완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 이야기예요. 보완제.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먹을 때보다는 둘을 함께 먹어야 만족감이 커진다. 네. 자, 그럴 때 뭐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나중을 대비해서 여러분 이 대체제 보완제를 분석할 때는 항상 앞쪽을 제가 X제라고 그럴 거예요. X제. 뒤쪽을 Y제라고 그럴 거고,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X제. 이거 뒤쪽을 뭐요? Y제. 그래서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분석하느냐 그러면 Y제 입장에서 분석할 겁니다. Y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건데 오늘은 용어만 알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예컨대 자, 콜라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가정하자. 쉽게 말해 둘 다 원래 500원 있어요. 500원. 그러니까 깡통 기준으로 캔 기준으로 500원이었다 치자. 요즘은 500원짜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다 치고, 원래는 가격이 같았어요. 캔 콜라, 캔 사이다. 그런데 콜라 혼자 가격이 올라가면 너무 어렵죠. 여러분 내려간 걸로 할게요. 내려가는 거 좀 쉬운 걸로 일단 내려간다. 예컨대 450원으로 가격이 똑 떨어졌다. 콜라 혼자. 어차피 뭐 둘 중에 뭘 마셔도 똑같은 거 굳이 500원짜리 사이다 먹어야 되겠어요? 싼 거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이다 먹으러 갔다가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지금 대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증가. 자, 그러면 이제 사이다 입장에서 보자고. 사이다. 원래 제가 사이다를 사러 갔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콜라가 싸다고 막 몽땅 쌓아놨어. 막 가격도 써놓고요. 쌉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럼 제가 꼭 사이다를 들까요? 사이다를 안 들고 콜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사이다는 그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이런 재화를 대체재라 합니다. 이런 거. 네. 뭔 말인지 좀 어렵죠, 그죠? 네. 둘이 대체재라고, 둘이. 네, 서로가 대체재라고요. 네,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자 피자하고 콜라 한번 보자고요. 이들은 또 어떤 관계인지 보죠. 예컨대 피자의 가격이 하락했다 칩니다. 피자의 가격이 수요는 하락하는 게 편하니까 하락하는 거 먼저 할게요. 공급가 많이 되면 상승으로 할게요. 그럼 피자를 아무래도 많이 먹겠죠? 그러면 콜라도 덜 먹게 될까요? 뭐 피자 먹으려면 콜라 한 개씩 사야 되니까 많이 먹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콜라도 그 수요가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소비하는 재와 같이 먹는 것을 보완제라 그러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먹는 걸 대체제라고 합니다. 대체제. 네. 그래서 노란 글자는 아직 이해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름만 알면 돼요. 이름.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잘 이해하셨나? 여러분 안경하고 안경알은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보완제죠. 그렇죠? 네. 우리가 홍차나 녹차는 보완제의 대체제예요? 대체제죠. 그죠? 남편과 아내는 보완제의 대체제예요? 누가 지금 대체라 그랬어요? 대체 어떤 분이야? 네, 집에 전화 좀 해야 되겠어 이거. 바꾼다고 지금 열받으면. 네, 이해하신 거죠? 네, 웃는 사이에 이해가 된 거예요. 그죠? 나중에 남편한테 대체제라 그러면 삐져요. 또. 네, 보완제입니다. 거기 보니까 A번 보시면 A번. 그 박스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거는. X제하고 Y제가 대체 관계라 가정할 때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는 수요량을 줄일 거다. 그러면 반대로 Y제는 수요가 감소해 증가해요. 그러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B번 X제하고 Y제가 보완관계라 가정할 때 X제 가격 상승은 X제 수요량을 줄일 것이고 그러면 설탕도 안 타 먹어야 되니까 증가요, 감소요? 감소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니은이 뭐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소비자 예상. 소비자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뭐 일단 그것만 할게요. 시험에서는 뭐 거기에 의미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소비자가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요.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어요. 예상된다 그랬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쉬워요, 이거. 시험에서는 나오는데 잘 못 풀더라고요, 이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어차피 내가 지금 사야 되는데, 이사 가려면 사야 되는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올라간 다음에 사시겠어요? 미리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자는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면 미리 움직여요. 이런 걸 가수요다, 투기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사러 가는 거야, 이게. 요즘은 이제 또 그걸 또 문자를 조금 써서 주식용으로 써서 갭 투자라 그러는데 차익 남긴다, 차익 투자 그러는데 쓸데없는 이야기고 어쨌든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와 같이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자는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리 사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가격 상승 예상된다라면 수요가 증가한다 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소득은 됐고요. 우리 1번에 기타 수요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그랬는데 여러분 그건 못 외우죠. 못 외우니까 그걸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읽어보면서 증가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자가 싸다, 금리 하락, 수요 감소 요인 증가요? 증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몇 개는 같이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넘어가셔서 부동산의 수요는 아직은 아무 쓸데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뭐 나중에도 별 의미는 없지만 88쪽에 제2절에 부동산의 공급으로 갈 예정인데 지금 우리가 수요를 했기 때문에 공급은 설명하는 틀이 똑같아요. 내용만 반대지.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공급의 개념이 뭐냐. 공급에서도 유량 저량은 뭐 그건 간단하게 할 거고 공급 법칙은 뭐고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맨 그렇게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하신 여러분들은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 혼금을 하겠습니다.